안녕하십니까, 황효실입니다. 9월엔 비가 올 거라 믿는다. 가뭄으로 음식점은 문을 닫고 논밭은 타들어가는데 시장이라는 자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번 강릉의 물난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입니다.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안은 묵살하고 핑계를 대면서 버텼기 때문이죠. 윤석열이 국정을 운빨에 맡겼듯 강릉시장은 가뭄을 하늘에 맡겼습니다. 무능과 무책임 똑같습니다. 국민 목숨 걸린 재난 앞에서 둘 다 되겠지로 일관한 건데요. 그래도 얻은 건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가뭄보다 먼저 마르는 건 우리의 삶이라는 교훈입니다. 9월 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님과 외교, 안보, 정치 핵심 이슈들 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략실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소식부터 네. 의원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 연설을 한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의장국으로 이번에 AI 관련 공개 토의도 첫 주제를 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사상 최초죠. 그렇죠. 예. 그래서 AI 관련 공개 토의다. 근데 국제사회는 AI에 대해서는 무규범 상태예요. 아예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 이걸 살상용으로 쓰건 뭐 핵전쟁에 쓰건 뭐 아무런 규범이 없고 저번에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AI 그 프로그램 라벤더와 가스펠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을 썼습니다. 예. 이걸 갖고 암살 표적을 AI가 정해서 그걸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도 라벤더는 그 표적을 제공하고 가스펠은 건물을 찾아내는 건데 유달리 일가족 몰살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로 의심이 되는 표적이 집에 귀가했을 때 그 건물을 폭파해라. 이렇게 되니까 일가족이 다 죽어요. 무차별하게. 예, 그렇죠. 그러면서 하마스 요원 1명을 사살하는데 민간인 15명이 부수적으로 사망해도 좋다는 허용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묶어가지고 아빠는 어디에라 그래요? 데디스 웨어. 그러니까 가족하고 통화를 할 때 그 가족의 통화를 특별히 추적해서 아빠 어디 있어? 이러면 곧 갈 거야. 이 부분을 주로 추적해가지고 정말 무섭네요. 집에 귀가하면은 폭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래 있던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에 바로 그 프로그램이 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핵과학자들 그 암살을 하는데 예. 전부 집에서 죽어요. 와. 감옥에서.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몰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미사일로 그냥 쏘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집으로 갔다라는 걸 파악하면 그렇죠. 미사일을 그러니까 쏘는 거군요. 휴대폰이나 이런 걸 감청해가지고 예. 가족과의 통화에 특별히 감청 역량을 집중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미국의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예. 이스라엘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군의 전투 수행 모델을 추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방에서 아무런 규탄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끔찍한데 이렇게 미국 기업이 그걸 해주면서도 미국은 또 중국의 AI 관련해 가지고 이게 너무 위험하다. 생성형 AI가 핵전쟁에 쓰이는 걸 방지하는 또 어떤 그 국제 레짐을 만들자 이렇게 예. 제안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안보 문제 이게 미래의 핵무기입니다. 이게 AI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어떤 AI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면서 분쟁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이제 살인의 기술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걸 인공지능을 드론에 부착하고 표적을 선정해서 가버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사람은 전쟁을 쉽게 결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어떤 그 실패 걱정 없이 전쟁의 문턱을 낮췄고 그게 우크라이나, 가자, 이란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상계엄에서 이제 그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경우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하지 않을까. 기조연설에서. 예, 그런데 예.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코로나 극복을 네. 갖다가 소개하면서 민주주의와 참여가 코로나 방역의 비결이다. 여기에 디지털 민주주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이 그 노하우를 전 세계 제공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국격이 높아졌죠. 그때 당시에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뭐 한국하고 대만 예. 정도였거든요. 그때 K 방역이 좀 먹혔죠. 예, 아 이건 뭐 아주 캐대헌 못지않은. 예. 그래서 이런데 이제 그 아시아가 전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하나의 등불이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의 희망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부분들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유엔 총회의 역사적 연설도 예. 될 수 있다고 네네. 봅니다. 오, 의원님께서 벌써 제가 유엔에 가본 것처럼 예고편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 요게 이제 회의 주제를 할 때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렇죠. 주제 같은 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요번에 이제 안보리 의장을 맡으니까 한국이 네. 의장을 맡은 국가에서 정하는 건가요? 의미로? 아, 이런 부분은 미리 다 세팅이 되고 협의 과정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지정학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좀 강대국 차원이고, 그런데 인공지능과 기술, 그것이 안보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경우 완전히 새로운 신흥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중견 국가로서의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다. 예. 이건 강대국 간에도 안 됐던 영역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K 방역에 이어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저기 의제 설정 이것은 아마도 인공지능에 종속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통제하는 AI. 그러면서 평화 어떤 그 전쟁이 아닌 반전쟁. 이게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그 대립항인데 예. 전쟁의 기술이 걸프전에서 발전했지만 반전쟁의 기술도 따라서 발전한다. 그러면서 엘빈 토플러가 기술 문명에 대한 낙관론을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AI를 전쟁 방지나 예방의 기술로 쓸 수 있는 반전쟁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국제 그 군축을 감시한다든가 군비 통제에 활용한다든가 검증에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면 오히려 이게 전쟁 기술이 아니라 반전쟁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의제 설정도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지금 일정을 보면 23일,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 날 25일에 아니군요. 24일에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는데 그 주제가 AI와 국제 평화 안보라는 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주제죠. 그러게요. 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 목소리가 지금 가자 지구가 너무 심각한 그 것 같아요. 참석한 참석자들 사이에 나올 수가 있고 예. 최근에 푸틴이 또 드론에 인공지능 학습 드론 머신러닝이 된 이런 드론을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들이 또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요게 의미가 지난달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두 번째 또 만남이기 때문에 네. 또 좀 더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듭니다. 친근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만나는 게 좋죠. 예. 네, 뭐 협상 얘기가 또 나올 근데 것 우리가 같으신 거죠? 심리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가족이나 어떤 같은 반에 사이코패스가 한 명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피하는 게 좋다. 이러면 대부분 심리학자는 일단 피하십시오. 상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조언을 네. 해요. 왜 그러냐? 이 탐욕에 물든 지도자나 또는 어떤 가학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거야. 상대방의 그 약점을 역이용하는데 두뇌가 특별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이랬는데 뭘 만납니까? 네, 그걸. 이재명 대통령님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오늘요 오전에 그 미국 백악관이 우리 한미 정상회담 때 두 분의 모습을 예.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된 사진들이 많았고 제가 또 이제 딱 눈여겨봤던 게 결단의 책상이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사인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결단의 책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손을 올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 예.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실용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죠. 뭐 격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할 때 조금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의 풍문을 예. 보였다는 거거든요. 조금 사인하는 장면이고 예. 저 장면 말고 결단의 책상에 트럼프가 뒷모습으로 보이고 이렇게 예, 결단의 책상 그 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려가 저기 맨 나오는데, 오른쪽 예. 아래쪽에 아래 왼쪽에 예. 나오죠. 그리고 저걸 반대 방향에서도 찍었습니다. 그랬네요. 그게 오른쪽 끝이 예. 사진인데 저기에 그 빨간 모자가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네, 마가 모자. 저거 동대문에서 주문한 거거든. 저 마스가 모자인가요? 저희 마가가 아니라? 마스가인데 저거 동대문에 저 주문 생산한 거예요. 예, 예. 그 저 모자 그 업체 하는 중소상인한테 예. 10개를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저 모자에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저 Shipbuilding, 예. 그레이드 어게인 예, 그렇죠.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요걸로 좀 꼬셔 보자. 예. 이래 가지고 그 출국하기 전부터 동대문 그 사장 인터뷰까지 나왔죠. 그런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도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예고편이 나갔던. 그런데 이번에 그 빨간 모자 어디 갔나 한참 궁금했는데 아이고 사진으로 보니까 저렇게 전달이 됐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그렇군요. 예. 그 외에도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 같이 TV도 보고 또 저기 뭐랄까 그 뭐 스텔스기 모형 같이 보는 사진도 있었던 그거는 것 이제 같고. B2 스텔스기 미국의 네. 최고 한 대에 1조 원. 그래요? 예, 한 대. 예. 예,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미지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나르시즘을 공략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국내 우파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진들이 네. 되겠죠. 예. 아까 이제 모자 빨간 모자는 마스가가 아니라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네? 마가 모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서 선물을 하려고 쌓아둔 그렇게 거라고 그러니까 하네요. 답례로 예, 그렇게 됐구나. 그렇죠. 예. 아니 마스가여야 되는데. 예. 나 이게 참, 저희 마스가는 아마 이제 미국 측에 선물로 줬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잖아요. 네. 기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할 사람은 당신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칭찬을 하나 가득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답이다. 제일 잘한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의원님은 드는 어떻게 거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지도자들이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 추천했다 뭐 했다 그랬었죠. 그러는데 약간 좀 진정성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그 태국, 캄보디아, 이스라엘이 뭐 노벨상 추천했다 그랬는데 그 추천장 사본에 보면은 그냥 국제 평화를 중재했다. 뭐 이러지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요? 뭐 딱딱 구체적인 게 네. 없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요게 조금 더 전달력이 좋고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예.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 미국 측에서 이제 합의문에 좀 서명을 하자 이렇게 거듭 촉구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무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또 서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참모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 국제사회하고 이거 보조를 맞춰야지. 이게 딱 문서로 합의된 나라는 영국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모호하게 가고 해석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서를 만들면 안 되죠. 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코가 꿰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호성을 유지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앞에 가서 하는 상투적 전략이에요. 아하. 1번이 이제 아첨아부, 예. 거짓된 충성 맹세죠. 네.
두 번째가 시간 끌기야. 아. 그래가지고 언제 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 실무진에 맡깁시다. 음흠. 기업이 낫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요. 예. 이런 식으로 넘겨가지고 그거는 MOU가 체결되면 그때 그쳐야 될 거다. 예. 이런 식으로 넘기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문서가 지금 체결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고 여차하면 협상 깨버리겠다. 이런 것도 벼랑 끝 전술을 일견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문서 그 합의는 안 된다. 이 입장이 미리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 이재명 대통령을 요걸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싶은데 지금 옳든 말든 뭐 요렇게 하면서 조금 약간 트럼프를 심리적으로 공략한 게 아닌가. 매우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전용 열차를 타고 가고 있고 오후쯤에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네. 베이징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중 일정을 소화를 할 텐데 지금 이제 그 베이징에서는 전승절 80주년 전승절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그 앉는 위치까지도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 네. 푸틴 그 다음이 김정은. 그렇죠. 예. 다음이 김정은. 예. 그 다음이 누구죠? 시진핑 이렇게 앉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쎄 어쨌든지 간에 저기 중국이 이제 그 어떤 그 미국에 대한 어떤 대항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도 하고 뭐 또 친중국 연대를 결성한다는 성공을 하는 이미지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 오늘 뉴욕 타임즈의 오후에 뜬 기사는 지난 3년간 고립됐던 푸틴이 완전히 해방됐다. 이렇게 푸틴이 이제 국제 제재를 받고 고립돼 있었고 G8 회의에도 참석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다자무대에 나와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주선을 해가지고 다른 인도 총리하고도 인사를 했다. 예. 이게 이제 텐진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으로 옮기는 건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재받고 규탄받던 푸틴이 완전히 회복했다. 이게 이번 베이징 열병식 이전에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의 최대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9월 3일 날 열병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반서방 연대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열병식에는 인도 총리는 안 갑니다. 네. 거기서는 빠져요. 예. 이란 대통령도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색지대로 들어가고 상하이 협력기구에선 시진핑, 푸틴, 이란, 인도 수반이 손을 잡았다. 이거는 지금까지 그 3년 반 동안의 국제 질서에 비춰봤을 때 완전히 자유주의 연대가 민주주의 연대가 안 먹힌다는 어떤 이런 그림을 그려내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다자무대에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열병식에서부터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북중러 연대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서방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뭔가 우리가 그동안 압박과 제재를 가한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인도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안 먹혀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도 좀 하게 될 수가 있죠. 예. 이 얘기도 나오던데요. 약간 이제 우리 한미일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또 북한까지 약간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좀 돈독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대비되는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이 중국으로서는 항상 이중적입니다. 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뭐 3자 회담이나 3자 공동성명 이런 걸 내면은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맞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북중러 연대까지 갔을 때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체라든가 또는 쿼드, 오커스
이런 식의 어떤 소다자주의 연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역풍이 불 수 있으니 어느 선에서는 멈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란히 섰다는 이미지는 그려내는데 무슨 삼자 간의 협의야 더 이상 뭔가 진전을 이룰 수는 없군요. 예, 이런 건 아직까지는 이 공개된 자리에서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일단 그래도 전승절 참여 이후에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뭔가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북미 회담도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기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그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이 트럼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푸틴이 김정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곧 트럼프를 만날 건데 예.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당신이 뭐 전해줄 얘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갔다는 거죠. 그거 굉장한 변화죠.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의 대화에 중재를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도했었죠. 운전자론이고 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걸 푸틴이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또 판이 또 바뀐 겁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시진핑을 곧 또 트럼프가 만날 건데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배달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기 참여하는 액터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많아졌어요. 예. 그다음에 북한은 남한을 활용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단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관리를 해놓으면 미국에 대한 사인도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베이징에 비행기 타고 간다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던데 가면 얼마 전에 김정은 왔다 갔던데 뭐라 그랬더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층적이고 복잡한 이런 어떤 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겠죠. 우리의 역할은 일단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전승절에 일단 우리 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장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만난다면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아직까지 뭐 대한민국 것들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지도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약간 이제 무시하는 듯한 발언, 적국으로 견주하는 듯한 발언들을. 적대적 두 국가라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 예. 것들이라고도 예,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기 일단은 저 강대국 정치가 아직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 어떤 그 조금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또 자리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열병식에서 저쪽 변두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하고 잘 보였었는데 네. 그때 2000몇 년도더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시에는 예. 몇 년이었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2015년. 2015년입니다. 예, 10년 전이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에 서고 북한에서 온 최룡해 그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거기가 저 끝에서 박수 치는 장면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죠. 바뀌었네요. 예, 예.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들 뭐 검은색 정장 입고 올라가는데 노란색, 이제 노란색 예, 그 투피스 자켓으로, 예. 이걸로 갔기 때문에 눈에도 잘 띄고 그래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예요. 예. 근데 최룡해는 저쪽에서 중앙 쳐다보며 박수만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장면이 2025년 10년 후에 정확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10년이라는 격세지감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일단은 저희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2015년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도하지는 않고 미국의 약간 역할을 맡길 것 같은데 예. 보면 2018년이나 19년 때 김정은이 중국을 찍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걸 봐야 돼요. 그 이제 러시아에 북한이 이제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미사일 포탄을 많이 대줬는데 그러면은 러시아로부터 무슨 지원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쌀값
기름값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그 어떤 동맹 관계로 북한이 본 실익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도 이게 또 관계를 맺어놓는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 몰빵을 해도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경제 위기는 공급의 위기거든. 예.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갔다 오게 되면 중국에서 아마 북한에 대한 좀 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뭔 러시아에 신세를 지냐. 이런 식으로 다시 북한을 견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무역은 주로 상대국이 러시아라기보다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예. 90% 이상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통로는 좁다. 그러나 중국과의 통로는 넓다. 그런데 이걸 너무 방치해 놓은 거지. 이래서 이걸 다시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어떤 중러 사이의 양다리 외교가 본격화된 거고 중국이 거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화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미국과 예. 뭔가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미국하고 돼요. 만나는 2018년에 김정은이 중국을 3번 방문했거든요. 많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합의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종전선언 같은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민감한데 미국하고 이걸 덜컥 합의해 놨는데 중국이 빠지냐 안 빠지냐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이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종전 한반도 평화 주장하던 중국이 왜? 자기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김정은이 급하게 중국에 가서 수습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경험이 있으면 네. 저희는 북미 관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반드시 중국을 관리해 놓고 거기에 어떤 양해를 구해서 중국이 소외되는 일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평양에서 14 남북 공동 선언을 체결할 때도 그때가 베이징에서 5차 육자 회담이 열릴 때입니다. 거기서 합의가 되니까 술술 풀리더라는 거지. 평양에서도. 예. 이렇게 이게 국제 정세는 지금 남북 대화건 북미 대화건 간에 어떤 주변 사강을 관리를 해 놔야만 그 김정은도 국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때 당시에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겠네요. 예. 이런 면에서 다시 판이 짜여지고 있다고 저는. 그러네요. 네. 일단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뭐 나쁠 느껴집니다. 거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의 전략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타 정치 방송됩니다. 함께 해주세요.